네, 이번 시간은 초보자를 위한 보건의료 통계, 반나절 만에 배우는 통계 맥 중에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즉, 다별량 분석입니다. 다별량 분석. 즉, 독립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종속변수는 한 가지지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저희가 다별량 분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중회귀 분석 들어보셨죠? 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표현합니다. 다중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단순 분석, 좀 전에 제가 제 2강에서 설명했던 단순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각각의 연속과 연속일 때는 피어슨 상관 분석, 우리가 이제 모스 통계를 오늘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독립변수와 명목, 종속변수가 명목일 때 흡연 여부에 따라서 폐암이 생겼냐 안 생겼냐, 뭘 비교하는 거죠? 분포의 비교죠. 칼제곱 검정이라고 해요. 반면 명목과 연속, 독립변수가 명목이고 이제 두 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뭐의 차이? 평균의 차이, 종속변수 연속일 때 그것을 우리가 T검정이라고 하죠. T테스트. 남자 여자와처럼 서로 겹치지 않는 독립된 두 집단의 T검정, 인디펜던트 투 샘플 T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그룹을 전후 비교, 우리가 앞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어떤 콜레스테롤의 평균의 차이, 그것도 우리가 구조가 독립변수는 명목이고 전후, 종속변수는 연속이고 콜레스테롤의 평균의 차이. 그래서 T검정인데 이것을 같은 그룹이라고 해서 쌍을 이룬 두 집단 또는 페어드 T테스트라고 합니다. 반면 독립변수가 명목이긴 해요. 근데 3개 이상의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에서 콜레스테롤의 평균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아노바 테스트, 하나의 요인,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 원웨이, 하나의 팩터, 하나의 요인, 즉 체중과 관련된 요인만 있죠. 근데 만약에 남자 여자 동시에 65세 전후, X축은 남자 여자, Y축은 65세 전후, 그리고 Z축이 콜레스테롤의 평균의 차이 몇 그룹이죠? 4개 그룹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노바 테스트인데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성별, 남녀, 65세 전후, 나이, 그리고 콜레스테롤 평균. 그래서 이것을 2A 아노바,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순 분석은 독립변수가 하나, 물론 이제 2A 아노바는 2개 그룹이긴 하지만 그건 제외하고 단순 분석은 그렇게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일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예요.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남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도 있죠. 근데 독립변수가 어떤 경우는 연속형 나이나 또는 뭐 다른 수치처럼, 그러나 독립변수가 명목형일 수도 있죠. 남녀 또는 명목도 세 그룹일 수도 있죠. 그래서 독립변수까지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요. 이 경우는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 그것을 다중 회귀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종속변수 보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보고자 하는 것이 뭐 폐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유무 같은 것은, 발생 유무 이런 것은 명목이죠. 그런 것을 보고자 하는 종속변수가 명목일 때는 독립변수야 어차피 연속일 수도 있고 명목일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보고자 싶은 것이 명목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로 이제 오늘 설명할 게 다중 회귀 분석이에요. 멀티플 리그레션을 볼 텐데 이런 경우는 여러 요인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분석할 때 그 미묘한 것들을 통제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세트에서 설명할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중회귀 분석이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 또는 혼란 변수. 예를 들면 혼란 변수란 것은 이거예요. 남자 여자 간의 콜레스테롤 차이를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남자의 평균 나이가 되게 많아요. 60세고 여자의 평균 나이가 40세 또 미만이에요. 그러면 남녀의 차이라기보다는 평균 나이 차이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남녀를 비교하고 싶었는데 그 남녀의 나이의 차이, 이 나이라는 변수는 혼란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 즉 그런 요인이 나이라고 하는 그 요인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남자와 여자의 콜레스테롤 차이,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이런 것을 통제한다는 표현을 써요. 어저스트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모형이 있어요. 다중 분석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회귀 분석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y는 ax1 플러스 bx2 또는 cx3 마지막에 절편이 있죠. 베타값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회귀 모형을 만든다는 표현을 써요. 그 얘기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중회귀, 다중분석에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면은 멀티플 리그레션을 쓰면 돼요.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범주, 카테고리면 폐암이냐 아니냐 로지스틱의 분석을 쓰면 돼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통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혼란 변수가 무슨 얘기인지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 차이 그리고 체중이 정상이냐 과체중이냐 비만이냐 또는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이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담아주고 있어요. 회귀 모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건 조금 이론적인 거지만 따라가 보세요. 다중회귀 분석의 모형을 만들게요. 어떻게 만드냐? 보고 싶은 게 콜레스테롤이고요. 그것의 성별, 비만도, 나이라고 하는 X1, X2, X3가 있어요. 앞에 회귀 개수가 있어요. 회귀 개수는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돌리면 제일 끝에 나오는 그 값이에요. 마이너스 1.5 무슨 뜻일까요? 기준이 남자라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콜레스테롤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죠. 카테고리죠. 분포죠. 어떻게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콜레스테롤은 평균적으로 얼마큼 차이? 마이너스 1.5만큼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쪽 볼게요. 비만도. 자,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 좀 어려워졌어요. 기준치가 1번이에요. 정상 체중에 비해서 이 5.3이란 건 뭘까? 언뜻 좀 헷갈려요. 정상 체중에 비해서 과체중이 5.3만큼이라는 얘기인지 정상 체중에 비해서 비만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비만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변수가 세 그룹 이상일 때는 좀 복잡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더 할 겁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거는 직접 설명하기 어려워요. 5.3의 의미가 정상 체중에 비해서 비만인지 아니면은 과체중에 비해서 비만인지 설명 어려워요. 이것은 나중에 나눠야 돼요. 자, 나이는 연속 변수죠. 플러스 3.1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이가 1 증가, 단위가 이제 1세니까 1 증가할수록 콜레스테롤은 얼마만큼? 여기 회귀개수만큼 플러스 3.1만큼 증가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만약에 나이가 남자예요. 1 집어넣고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5 5.3 과체중이에요. 곱하기 2 하면은 10.6 그리고 플러스 3.1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세예요. 그러면 40 곱하기 3 뭐 대충 나오겠죠? 120 곱하기 2 했으니까 10.6 마이너스 1.5 다 더해요. 그리고 134까지 더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상되는 콜레스테롤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좀 더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이 비만도 5.3은 세 그룹이기 때문에 기준치가 첫 번째인데 정상 체중에 비해서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설명 못해. 이것을 우리가 두 그룹으로 다시 나눠야 돼요. 그것을 가변수 처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엑셀 파일에서 좀 세 개의 그룹,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정상 체중은 뭐 코딩할 때 1, 과체중은 2, 비만은 3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한 엑셀 한 행씩 한 열씩 더 만들어 가지고 정상 체중과 과체중만 비교하는 나머지 비만 세 번째 그룹은 그냥 더미 처리한다. 그냥 널 값을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1번과 2번만 비교하고 두 번째 엑셀에서는 1번과 3번만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더미 베리어블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돌리면은 최종적으로 2.3과 8.3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럼 해석은 더 쉬워졌죠. 정상 체중에 비해서 과체중은 플러스 2.3만큼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더 크다. 정상 체중에 비해서 비만은
8.3만큼 크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수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3개 이상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면목형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자, 다중회귀 분석표는 논문에서 보통 표 1이나 표 2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전에 한 거 그대로 이렇게 싣는 겁니다. 변수에는요. 우리가 섹스 남자에 비해서 여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estimate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회귀 개수를 말하는 거죠.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돼요. 스탠다드 에러라는 표현을 하나 집어넣고요. 궁극적으로 P값을 집어넣는데 제가 까맣게 표시한 이유가 남자 여자는 마이너스 1.5만큼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긴 하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0.05 보다 크니까 의미가 없다 해서 제가 여기서 남자 여자는 결론적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나이는요. 나이가 1 증가할수록 콜레스테롤이 3.1 증가한다고 했고 양의 방향입니다.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건데요. 통계적으로 P값이 0.05 이하니까 통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다고 통계적으로 이 데이터에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3.1만큼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을 두 개의 더미, 두 개의 변수로 또 만들었죠.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정상 체중에 비해서 과체중은 플러스 2.3만큼, 2.3 이상 정상 체중에 비해서 과체중의 평균 콜레스테롤은 2.3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의미는 0.05 살짝 안 됐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상 체중에 비해서 비만은요. 8.3만큼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됐고요. 평균 차이가 났고요. 통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표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멀티플 리그레션이잖아. 다중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다시요. 섹스를 설명할 때는 나이와 체중이 여기 있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즉 그 남자 여자 그룹에서 평균 나이와 평균 체중은 같다고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통계가 알아서 돌려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변수까지 고려하는 것이 다중회귀 분석인데 각각 통제가 되는 거예요. 에이지는 나이가 1 증가할수록 콜레스테롤이 3.1만큼 증가할 때 거기서도 성별과 체중은 통제되었을 때, 어저스트 되었을 때 같다는 전제하에서 섹스만 놓고 아니 에이지만 놓고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BMI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중회귀 분석표에 이 R값이 0.43 가로치고 어저스트 R 0.37 이게 무슨 얘기냐? 콜레스테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변수 종류 3가지 썼죠. BMI, 에이지, 섹스. 물론 BMI는 가변수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총 4개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그 4가지 변수 말고도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의 양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가족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은 약간 불안정해요. 그래서 얼만큼 불안정하냐? 얼만큼 설명력이 있냐를 보여주는 것이 R값, 즉 결정 계수, R스퀘어라고 해요. 이 모형이 0.43, 43% 정도 설명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설명력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통계에서 0.4, 0.5 정도 설명해도 굉장히 좋은 모형이에요. 근데 어저스트 R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수치가 작죠. 0.43에 비해서 0.37이죠. 보통 변수가 늘어날수록 좋은 걸까?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변수가 무조건 느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쓸데없는 변수가 들어가서 혼란을 시켜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BMI라는 변수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BMI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체중과 키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엉뚱하게 체중까지 집어넣어서 변수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체중과 BMI는 굉장히 서로 상호관계가 크기 때문에 하나만한 것을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체중이 오히려 BMI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모형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저스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숫자가 증가된다고 해서 좋은 모형이 아니고 너가 집어넣은 최종적인 이 변수의 정의상 어떤 것들은 서로 혼란스럽고 서로 교호작용이 일어나서 모형을 설명도 더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어저스트 R값을 더 낮춰 잡는 거예요. 보통은 이 어저스트 R값이 진짜 설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들 때
하나씩 하나씩 변수를 붙이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어디티브 모델이라고 해요. 다 집어넣고 내가 있는 데이터 다 집어넣고 하나씩 빼는 것도 순서가 있겠죠. 가장 의미가 없는 P값, 그냥 상관 분석에서 가장 P값이 높은 것 또는 그 회귀 개수가 제일 낮은 것부터 빼면 되겠죠. 그것을 속어법, 엘리미네이션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그렇게 임의대로 집어넣고 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하라. 너가 알아서 모형을 만들면서 저 어저스트 R 값이 제일 높은 모형이 될 때까지 계속 알아서요. 흔히 말하는 AI 방식으로 하라는 것을 우리가 스텝와이즈 메소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어떤 것을 집어넣고 어떤 것을 빼는지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는 이 모형에 따라서, 즉 어떤 변수를 최종적으로 골라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연구 논문에서 저는 비만과 골다공증을 보려고 해요. 앞서 비만이 골다공증에 영향을 주긴 줬는데 어떤 식으로? 비만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에 좋은 식으로, 골밀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쪽으로, 저한테는 다소 실망스러운, 저는 그 반대로 지금 계속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 거기에는 키, 허리둘레, 체지방 퍼센트 또는 BMI라고 하는 거, 나이, 스모킹, 알코올, 스모킹, 흡연과 음주도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변수예요. 또는 칼슘 섭취량,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골밀도를 또는 골다공증 여부를 보려고 해요. 다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우리가 분석에서요, 어널라이즈에서 일반적인 코릴레이션을 그냥 하면, 아까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상관 분석을 집어넣어서 이 모든 변수를 한번 다 집어넣어 볼게요. 연속 변수를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상관계수 값을 만들어요. 골밀도와 섹스, 에이지는 골밀도와 엑서사이즈는 골밀도와 칼슘은,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을 보통 표 1, 단순 상관분석 표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각각의 변수들이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어떤 것을 미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대강 어림짐작을 해요. 근데 에이지 같은 경우는 0.055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엄밀히만 하면 의미 있는 변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모르는 일이에요. 서로 같이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이지 같은 경우도 보통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 변수를 그럼 다 집어넣을 것이냐, 전혀 상관 분석을 했더니 의미 없는 것까지 다 집어넣을 것이냐, 그렇죠?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P값이 0.2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 0.2보다 좀 더 적은 것들은 한 번씩 다 집어넣어 보세요.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GX 같은 인과학적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꼭 통계적 의미가 없더라도 성별과 나이를 제거하고 설명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중회귀 분석은 SPSS에서 어디에 있느냐? 분석에서 보시면 제가 다중회귀 분석의 다른 이름을 Generalized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GLM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귀 개수, 회귀 쪽에 들어있고요. 리그레션 안에, 즉 회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리니어 리그레션, 다중회귀 분석의 다른 이름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박스가 나오는데요. 종속 변수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종속 변수는 골밀도죠. 당연히 연속 변수여겠죠. 다중회귀 분석이니까.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하는 독립 변수를 다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고요. 자, 여기에는 스모킹, 알코올 같은 명목도 있을 수 있고요. 엑서사이즈나 칼슘이나 또는 체지방 같은 연속형 변수가 있을 때 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여기 OK 사인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독립 변수를 선택할까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모형을 만드느냐, 어떻게 독립 변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한번 제가 모형 1을 만들어 볼게요. 모형 1은요, 에이지, 성별과 에이지, 성별과 나이는 반드시 집어넣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여성만 있으니까 성별을 안 넣지만 보통은 성별과 나이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골다공증과 관련된 생활 습관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흡연, 알코올, 칼슘. 자, 요 네 가지라고 하는 변수는 좀 집어넣고,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게 뭐죠? 체지방.
뭐 BMI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지방이나 BMI가 즉 비만이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지, 스모킹, 알코올, 칼슘은 다 집어넣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체지방이거나 또는 BMI를 보고 싶을 때 이 6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골밀도를 볼게요.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 표가 오케이 누르면은 딱 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아까 제가 회귀분석 표를 보셨던 걸 기억하실지 몰라요. 하나씩 한번 해석해 볼게요. 베타 값이고 스탠다드 에러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P-밸류죠. 시그니피컨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이는요. P-밸류 1.37이니까 나이랑 골밀도는 차이가 없어요. 어떤 뜻이죠? 스모킹, 알코올, 칼슘, 체지방 이런 것들, 허리둘레 이런 것들이 같다는 전제, 통제되었을 때 실망스럽게 나이가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베타 값이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냥 참고할게요. 스모킹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스모킹은 스모킹 1, 스모킹 안 한다. 스모킹 2, 스모킹 한다니까 안 하는 그룹에서 비해서 하는 그룹에서 골밀도는 마이너스니까 더 감소되어 있다. 마이너스 베타 값이 어디 있죠? 마이너스 0.095만큼 골밀도는 감소되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코올은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칼슘은요. 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골밀도는 베타 값이 포지티브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뜻이에요. 통계적으로 칼슘도 의미가 있어요. 아까 단별량 분석에서 칼슘은 의미가 없게 나왔는데 다중이기 분석에서는 칼슘은 다시 살아났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자, 기억하세요. PFAS는 뭡니까? 체지방이에요.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자, 웨이스트는 뭡니까? 허리둘레. 허리둘레도 비만과 한 지표죠.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감소하냐 증가하냐. 앞서 단별량 분석에서는 비만이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BMI가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증가한다고 됐는데 잠깐 좀 볼게요.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포지티브인가요? 네, 포지티브예요. 골밀도 역시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웨이스트도 증가. 허리 둘레가 커질수록 골밀도는 포지티브. 증가하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체지방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어떤 방향입니까?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포지티브니까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 1에서는 중요한 생활 습관 데이터를 집어넣었더니 그렇구나. 자, 두 번째요. 모형 2를 볼게요. 에이지, 스모킹, 알코올, 칼슘 모형 1이죠. 거기에 바디웨이트를 집어넣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처음 이론을 설명할 때, 처음 제 가설을 설명할 때 그래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BMI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체중이 증가하면 BMI 무조건 증가해요. 근데 억울할 수 있죠. 근육량이 근육형 체중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바디웨이트 모형에 2에 집어넣었어요. 체중이 같다는 전제하에서는 체지방이 증가하면은 골밀도는 나는 떨어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증명을 못했는데 다중이기 분석에서는 어떻게 함으로써 그 체중을 통제함으로써 체중이라는 변수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통제니까 한번 볼게요. 자, 앞에 거 다 생각하고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체지방 퍼센트와 웨이스트인데 방향을 볼까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무슨 얘기죠?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모형 1에서는 또는 단별량 분석에서는 골밀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골밀도는 감소해요.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감소해요. 둘 다 통계적으로 허리둘레 통계적으로는 둘 다 명확하게 말은 못해요. 아직은 P값이 0.05 이상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체중이라는 것을 통제했을 때. 그래요. 체중을 통제했을 때 너의 비만이 지금까지 비만이라는 정의는 BMI, 체중이 포함된 지표 가지고 했지만 체중이 같다는 전제하에서는 같은 70kg대에서는 체지방이 많을수록 또는 내장 비만을 의미하는 웨이스트, 허리의 둘레가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했단 말이에요. 얼추 모형 2에서는 최소한 방향은 바꿨어요. 자, 모형 3 들어갑니다. 모형 3을 빼고 제가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모형 3에서 더 발전돼서 뉴트리션 섭취 그리고 제가 나중에 모형 5에서는 유전체 데이터까지 집어넣어요. 제 박사 논문이 유전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전체 데이터까지 집어넣는데 그거는 여기까지 보여주진 않고요. 어쨌든 모형 4는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 중에서
반드시 체지방까지, 체중까지 통제했고요. 그리고 누트리션 인테이크까지 다 통제를 했어요. 뭐 토탈 칼로리, 뭐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테인 이런 식으로 다 통제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데이터, 특별히 체중이 통제됐을 때 체지방 퍼센트, pfat은요, 역시 마이너스 방향.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감소하는데 통계적으로 이제는 마이너스 0.091까지 왔죠. 통계값이 달라졌어요. 체지방 말고 허리둘레는요. 통계값이 베타값이 마이너스, 즉 체지방이 허리둘레가 클수록 내장지방이 증가할수록 이런 뜻이죠. 골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 골밀도가 감소하는 통계적으로 심지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모형사에서는.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다중회귀 분석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형. 자, 모델 1에서는요. 단순히 단순 분석이에요. 체지방과 BMD만 봤어요. 모델 2에서는 다중행위 분석인데 거기에 생활습관 데이터를 넣었더니 모형 1에서는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증가했죠. 근데 모델 2에서는 그것이 그 증가폭이 좀 둔화되었어요. 모델 3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바디웨이트를 통제했을 때 BMD가 감소하는 쪽으로, 골밀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모델 1에 비해서 다른 방향이 나왔죠. 심지어 모델 사이에서는 더 많은 변수를 집어넣었더니 통계적으로 마지노하게 0.01 기준으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이렇게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감소했다고 설명을 해요. 다시 웨이스트는 허리둘레예요. 허리둘레가 내장지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별량 분석에서는 웨이스트가 증가할수록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결론 내렸어요. 근데 좋은 모형을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모델 4에서는 웨이스트와 골밀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와, 통계라는 것이 서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완전 다른 결론, 뭐죠? 허리둘레가 길수록, 허리둘레가 즉 비만일수록 골밀도는 증가한다는 첫 번째 결론에서 그게 아니야. 비만일수록 골밀도는 감소한다. 골다공증은 더 생긴다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계를 돌리든 또는 연구 논문을 보든 반드시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게 어떤 모형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분석 같은 이런 다중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단순히 관찰 결과인 단순 분석만 가지고 결론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모형을 만들라가 가장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모형을 만드는 선택법 중에는요. 제가 forward selection, backward elimination, stepwise method 변수를 하나씩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P값이 의미 있는 것 중심으로 넣고, 또는 다 집어넣고 하나씩 P값이 가장 의미가 없는 것부터 빼는 이런 셀렉션과 일리미네이션 방식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스텝와이즈라는 그 클릭을 누르면은요, 스텝와이즈 메소드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아까 P값이 0.2 기준이라고 했는데 좀 정정할게요. 단별량 분석, 뭐 상관 분석 같은 데서 P값이 0.15, 그러니까 꼭 0.05 아니더라도 내가 살리고 싶은 것들은 다 살리란 얘기예요. 0.15 정도만 해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선택 여부 선택한다.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성별 또는 섹스 또는 그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연구자가 임의로 집어넣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통계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통계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말하기 참 그런 게 변수 모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통계를 많이 할수록 또는 기술을 부릴수록 자기 연구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통계 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중회귀 분석이고요. 간단하게 로지스틱 분석을 볼게요. 로지스틱 분석이 뭐죠? Y값이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어떤 경우? 명목형일 때. 좀 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얘기했고 골밀도를 얘기했지만 연속형 변수를 얘기했지만 보고 싶은 것이 폐암이 생겼냐 안 생겼냐, 심혈관 질환이 그래서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경우를 보는 거예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Y는 AX, B와 같은 이제 회귀 분석 모형인데요. 여기서 조금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베타 값을
앞서랑 좀 달리 여기서는 오즈 레이쇼라는 개념으로 써요. 오즈 레이쇼. 오즈 레이쇼 들어봤나요? 잠깐 그 얘기 좀 할게요. 오즈 레이쇼. 자, 우리가 2 곱하기 2 테이블은 앞서도 봤죠. 보통은 20세 이하 젊은 사람들 100명 중에 출생시 체중이 적었던 사람이 20명이면 100분의 20%. 나이 많은 사람 21세 이상은요.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 뜻이죠. 300명 중에 30 몇 퍼센트죠? 10%. 20%와 10%가 산모가 어릴수록 좀 더 미숙아가 많이 태어나나 보죠. 20% 대 10%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발생의 차이, 프리밸런스의 레이쇼, 프리밸런스 레이쇼, 발생비라고 해요. 근데 오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20세 이하의 자 20과 80이죠. 즉 100분의 20을 보는 게 아니라 80분의 20 그리고 300분의 30을 보는 게 아니라 270분의 30 개념으로 봐요. 좀 더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80분의 20, 270분의 30의 비율이 오즈의 차이, 오즈 레이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아까 프리밸런스 레이쇼의 차이는 10% 20%니까 2였는데 이 오즈 레이쇼를 했더니 2.75로 보다 차이가 좀 전에 릴러티브 리스크 상대 위험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였는데 10% 대 20% 오즈는요 좀 복잡하게 계산해서 2.75로 더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80분의 20, 270분의 30을 이렇게 하면은 한마디로 이거 곱하기 이거를 이거 곱하기 30 곱하기 80으로 나눈 값. 보통 A, B, C, D일 때 보통은요. A 곱하기 D 나누기 B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해요. 2.75. 자, 근데 보건학적 대에서는 결국은 2.75와 2는요. 이 숫자가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상대 위험도와 오즈 위험도는 거의 보건학 데이터에서는 사실은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아요. 숫자가 작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나본다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 95%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 많이 썼을 거예요. 보통 여론조사할 때 95% 신뢰 구간 할 때 여기서도 오즈 레이쇼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쉬운 그래프 하나 보여주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다중회귀 분석표처럼 로지스틱 회귀 분석표도 이렇게 나와요. 다중회귀 분석은 여기서 베타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 로지스틱에서는 오즈표라는 오즈 레이쇼가 나온다는 게 차이가 있고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여기서는 P 값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도 물론 P 값을 보여줄 수 있지만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모형이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체지방을 우리가 음식 가운데 먹는 포화지방의 퍼센트, 그다음에 에너지,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이런 뜻이겠죠. 토탈 칼로리. 체중이 많이 나가냐 적게 나가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냐, 한 갑 이하로 피느냐, 담배를 이제 끊었냐, 한 번도 안 폈냐, 이 네 그룹 나눴네요, 그렇죠? 따라서 오즈 레이쇼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 있는 변수는 토탈 팻이니까 연속형 변수죠. 그러니까 팻 1g 기준이 이제 레퍼런스가 g이라면 포화지방을 1g 먹을수록 오즈 레이쇼는 심혈관 질환은 심근경색은 1.08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자, P값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보는데 여기서는 발생을 하는데 이 1.08에 속해 있는 구간이 1.02와 1.14 기억해 두세요. 무슨 뜻이죠? 2를 기준으로 발생 1 그러니까 오즈 레이쇼가 1이면 의미 없다는 얘기인데 1 기준으로 95%가 다 1보다 바깥에 벗어났죠? 1.02와 1.14. 95%가 다 1보다 넘어갔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토탈 에너지 칼로리를 많이 먹을수록 1칼로리 증가할수록 심혈관 질환은 1.01 발생, 거의 차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95%가 1을 기준으로 다 넘지 못하고 걸쳤어요. 그러니까 95%가 1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표현을 써요. 자, 체중은요. 비만이 정상 체중에 비해서 정상 체중을 레퍼런스 1로 잡고 비만은 심근경색을 무려 2.26배 발생시킨다고 해요.
통계적인 의미 95%가 훨씬 1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통계적 의미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담배는요. 한 번도 피지 않은 네버 스모크를 레퍼런스,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기준 레퍼런스. 엑스 스모크 한 번 폈던 사람은 심근경색이 2.67 그리고 한 갑 미만으로 피는 사람 2.4 한 번 끊는 것보다는 한 갑 미만으로 피는 게 낫겠네요. 자, 한 갑 이상 많이 피는 경우는 무려 오지 레이셔가 발생비가 10배나 증가해요. 자, 95% 신뢰 구간이 모두 다 1보다 한참 저쪽 끝에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완전 의의가 있고요. 한 팩 미만으로 피는 그룹이나 엑스스모커나 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표에서는 어떤 변수가 심근경색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파워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디에 있는지 볼게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역시 리그레션 모델 회귀 모형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에 바이너리 로지스틱 이게 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심근경색이 있냐 없냐 폐암이 생겼냐 안 생겼냐 골다공증 골절이 있냐 없냐니까 바이너리죠. 이 멀티 노미널 로지스틱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종속 변수는 무조건 두 그룹 나누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져요. 어쨌든 바이너리 로지스틱 저희가 하려는 것은 종속 변수가 폐암이냐 아니냐 딱 두 개 이분형 명목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클릭할게요. 들어가면은 박스가 나오죠. 똑같아요. 보려고 하는 디펜던트 종속 변수는 저 같은 경우 제 논문에서는 골다공증 골절로 봤어요. 골절. 그리고 나머지 변수 다 집어넣었어요. 알코올, 스모킹, 칼슘, 내가 보고 싶은 체지방 또는 BMI 이런 거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OK 누르면은요.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로지스틱 회기표가 나오죠.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이는요. 자, 보는 방법은요. 통계값인 P값을 봐도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배웠던 95% 신뢰 구간을 봐도 돼요. 자, 나이가 증가할수록 골절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엑스포넨셜이라는 것이 기대값이 베타값이라는 얘기고요. 95%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오지 레이쇼 값이에요. OR 값인데 1.08배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증가할수록. 그리고 90% 신뢰 구간은 다 1 이상이기 때문에 통계값이 의미가 있죠. 반면 스모킹과 알코올은요. 언뜻 P값을 봐도 통계적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1 기준으로 0.3과 3.63, 0.84와 1.9, 즉 90% 신뢰 구간이 1 기준으로 걸쳤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가 없어요. 엑서사이즈 통계적 의미 없어요. 1 기준으로 0.9가 있기 때문에 P값도 통계적 의미가 없죠. 근데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체지방은요. 이렇게 볼게요.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오지레이션은 통계값 골다공증 골절은 1.06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오지레이션 90% 신뢰 구간은요. 1.005에서 1.13mm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역시 P값은 있고 그래서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물론 체중도 있지만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 어떻습니까? 골절이 가장 중요한 합병증인데 골절이 생겼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제 논문에서는요. 웨이트 또는 바디 퍼센트 펫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마 체중 자, 체중은요. 골밀도와 체중과의 관계를 좀 먼저 볼게요. 골밀도와 체중과 관계는 체중이 요 까맣게 보이는 것이 까맣게 보이는 이 선이 체중이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증가한다. 그래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논리예요. 체중이 증가할수록 아령 들고 다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골밀도는 증가해서 골다공증은 덜 생겨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려는 것은 뭐죠? 체지방, 비만의 또 하나의 모습인 체지방은요. 자, 어떨 때 나이와 스모킹과 알코올과 에너지, 칼로리, 칼슘 인테이크, 심지어 바디웨이까지 통제됐을 때, 체중까지 통제했을 때 순수한 체지방은요.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골밀도는 감소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골절은 이제 로지스틱 분석에서 제가 봤죠. 골절은요. 체중과 BMI 같은 전통적인 어떤 지표들은 골절과 관계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관계없다고 얘기했죠? 오직 90% 신뢰 구간이 1 기준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바디 퍼센트 팻이나
또는 웨이스트와 뭐죠? 허이둘레, 즉 내장지방을 의미하는 이 두 지표는 골절을 어느 쪽으로, 1보다 더 높은 쪽으로, 즉 골절을 일으키는 쪽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끔 증가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결론 뭡니까? 체지방은요, 비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인 체지방, 특별히 내장지방은요, 우리가 허리둘레는요, 골절을 일으키고 골밀도를 감소시켜서 골다공증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수 분류에 따라 통계법,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단순 분석과 다중 분석이 있고요. 각각 T테스트, 아노바, 카이제곱 검정, 상관 분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분석에 따라서 멀티플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얘기했어요. 굉장히 재밌죠?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 어떤 변수를 쓰는지에 따라서, 어떤 모형을 쓰는지에 따라서 연구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단순 분석에서 결과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모형을 잘 만들어서 다중회의 분석이나 로지스틱을 해보시라는 것들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제가 비모스 통계를 잠깐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통계의 팁, 나의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았어, 아깝게 나오지 않았을 때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할 테니까 다음 강의까지 꼭 들어주시고 제 유튜브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자료들을 많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